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흥미로운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괜찮은 책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지난번인가요? 우리 유발 하라리 책을 네. 또 보면서 인류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동아시아 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번엔 좀 한국으로 좁혀봅니까? 그렇죠. 네. 인류에서 네. 동아시아에서 이제 한반도로. 그래서 사실 뭐 이제 6월이기도 합니다만 6월에 전쟁도 일어났고, 참 여러 가지 20세기의 한반도 역사에서는 참 많은 이제 상처가 있었던 달이 6월 달인데 그 6월을 맞아가지고 사실 이 대한민국의 의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의 그늘은 무엇이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책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또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입체적으로 네. 대한민국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좀 진보적 시각에서 선 책이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지은 대한민국은 왜? 이분은 이제 사회학 전공자지만 그 대한민국 역사에 관해서 이제 진보 진영의 사회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우리가 이야기들을 좀 쉽게 뭐 풀이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진보 쪽에서 뭐 이분이 꼭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진보 쪽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어떤 현대사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올해 나온 책인데 한국의 세기를 찾다. 그러니까 니어 재단이라는 전직 산자부 장관 했던 분이 만든 재단인데 거기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 좀 원로라고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으신데 뭐 꼭 다 보수는 아니시고 성공회대 총장을 지내신 김성수 신부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용구 전 총리 뭐 이종찬 최근에 광복회장이 됐죠. 이종찬 광복회장, 김진현 장관 뭐 이런 여러분들을 이제 원로 각계 원로 15분을 모시고 현역 학자들 송옥원 교수라든지 강원택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형성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성취를 이뤘고 자질을 이뤘고 우리 현대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두 책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그 한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바라본다는 점에서 근데 보수와 진보가 각각 보여주는 현대사에 대한 이해라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요게 사실 이른바 진보 보수를 우리나라에서 가르는 제일 중요한 갈래인 것 같아요. 보면 원래 이제 진보 보수가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는 무슨 뭐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낙태나 혹은 뭐 종교 등에 대한 이제 여러 입장 주로 나누는 입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통하고 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진보 보수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가장 중요하게 이제 시작으로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승만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 못한 실패한 대통령, 박정희는 국민 탄압한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은 뭐 역시 뭐 비슷한 그런 군사 정권의 어떤 흐름으로 이건 좀 악의 축이나 혹은 좀 뭐 우리 역사의 과오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잘 해결하지 못한 좀 그 부분으로 보시는 것 같고 과제를 중심으로 보죠.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중심. 보수분들은 그냥 이승만의 건국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좀 가치를 많이 두시는 것 같고 전두환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으나 하여튼 역시 마찬가지로 좀 경제 발전이나 또 사회 확립 뭐 이런 거에 좀 더 가치를 두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하여튼 여기에 대한 평가가 현대사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뭐 조선이나 고려사까지는 별로 그렇게 큰 이견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물론 거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대사에 대한 입장이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수나 진보라는 이제 그 구도를 설정하는 거하고 좌파 우파 설정하고 이게 좀 다른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같이 본단 말이죠. 예.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아니 물론 이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보수나 진보는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할까 위치를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이제 아주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속한 세력이 진정히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럴 때는 보수로 보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현 체제에서 갖고 있는 지위, 위치를 가지고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수고 기득권을 안 가지고 있는 입장들은 보통 이제 진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좌파 우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어떤 분들 이야기는 그거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이 좌냐 우냐가 되는 거죠. 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이제 그 상호 부조 서로 돕고 돕는 분배 쪽에 관심을 주는 게 좌에 좀 맞는 것이고 그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죠. 우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제 자유라고 할까 이게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 급진적인보다는 점진적인 것들. 요게 이제 사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두고 좌와 우가 나뉘고 중도파가 나뉘고 현재 지금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소련 체제에서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추진할 때 공산당은 좌파지만 그때 소련에서 공산당은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노멘클라투라 하듯이. 그럴 때는 보수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 소련의 보수 세력은 공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보수 우파고 진보 좌파 이렇게 이제 보는데 사실 그건 조금 그 지금 말씀대로 뭐 이제 우리가 그 개념 자체도 조금 우리가 그냥 쓰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대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사를 지금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왜를 보면 뭐 제가 좀 제 인상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규범적으로 접근해요. 규범적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규범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뭐 도덕, 원칙 이런 거거든요. 그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될 기준, 원칙 이런 것을 규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개방을 해야 되고 개화를 해야 되고 독립국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 과제를 달성해야 되는데 결국 조선왕조가 멸망을 했고 못했고 그 일제강점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그것을 결국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곡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지금 달성해야 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서 보면 이건 정말 지금 너무나 지금 특히나 평화 통일의 관점에 보면 이건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가야 될 길을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지금의 현재 상황보다는 좀 더 가야 될 길이 많아라는 식으로 채찍질을 한다면 바로 지금 한국의 세기를 찾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규범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당히 프랙티컬하다고 해야 될까 실제적인 실용적인 접근하는 거죠. 뭐가 더 도움이 됐냐? 예, 그러니까 생존에 뭐가 더 도움이 되었느냐. 사실은 대한민국은 그런 규범적인 이 과제들을 그 당시에 실현할 만한 역량이 있었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너무 목표를 우리 역량에 비해서 너무 높게 잡은 거다. 전교 그 당시 우리가 전교 학생 한 200명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한 180등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전교 10등에 왔다 이거죠. 2021년 그 GDP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대단한 거 아니냐 이거죠. 뭘 더 말하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80등 하는 전교 180명 할 때부터 우리가 전교 앞으로 1등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10등 하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일단은 무조건 공부를 해서 성적 올리는 게 문제였는데 라는 식으로 상당히 이제 프랙티컬하게 접근하니까 왜 애들 교육시킬 때 때리냐. 때려서라도 10등 만들었어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애들은 꼬치로도 때리면 안 되고 애들한테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든 자발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같이 다 같이 가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거고 지금 다른 애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른 과외도 하고 이렇게 먼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따지고 있을 때냐.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가치지향적인 접근법은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제 두 접근법은 뭐 칸트 말 같아요. 우리가 그런 그 배웠잖아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근본 가치, 민주주의, 인권, 통일 이런 사유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안 채워지면 참 그만큼 공한 말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좋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네. 그래, 전교 1등이 되면 앞으로 뭐 할 거야. 내가 전교 몇 등이 되면 정말 애들 잘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일단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등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교 꼴찌를 하면서 맨날 내가 1등 하면 너한테 잘해줄게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공한 이야기죠. 네. 하나만 하는 이야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성적만 올려야 돼. 후드럽해. 그러니까 막 괜찮아? 뭐 아니면 뭐 컨닝을 하든 부정을 쓰더라도 뭐 시험지를 훔치든 뭐 누구 도움을 받더라도 성적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말 그대로 개념 없는 직관이니까 이건 좀 맹목적이지 않냐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긴요, 때려요. 교육관을 묻는다면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전 애가 없으니까. 선택하기 사실 좀 어렵죠. 네. 그래도 때려서 그래 10등까지 만들었어. 네. 그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네. 나 혼자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리고 또 야 그래서 180등 하고 있으면 너 180등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양쪽이 좀 애매한데 네. 그래도 두 쪽이 공이 합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커피는 1kg다. 아유, 커피는 1kg죠. 커피는 1kg다. 이거 네. 뭐 진보 보수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요 향기, 요 맛, 이 가격 도저히 뭐 버릴 수 없는 가치다 이것은. 네, 그래서 1kg 커피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 계시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즐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커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편하게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다양한 커피들 특히 이제 여름엔 아이스 커피 생각나니까요. 네. 아이스 커피로 맛있게 드시는 1kg 커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도 그 커피와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 사회의 지난 역사에서의 극단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커피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961년 5.16 이제 군사 정변이 있고 나서 군사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 가지고 갑자기 그 당시 서울 시내 커피가 그래도 몇천 군데가 있는데 네. 커피 다방에서 커피가 메뉴에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몇 년에요? 1962년인가 그랬거든요. 왜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 되는 거죠. 이건 어, 외국 것이고 우리 좋은 국산차도 있는데. 대추차 마셔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그 뭔가 그 조직을 해가지고 그냥 다방에 난입을 해가지고 커피 마신 사람들한테 막 그냥 공개적으로 흉을 보고 막 압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부가 뒤에서 좀 조작을 모르지 마, 했고. 뭐 모르지 마. 그 정도로 막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다음 확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다방인데 커피를 안 팔면 참 그러니까 뭐. 근데 그 극단적인 예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이다. 하루 아침에 네네. 몇천 군데의 다방에서 일시에 커피가 메뉴에 사라진 게. 또 그때는 이제 어쨌든 그 소중한 외화가 여튼 커피라는 건 수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외화도 나가고 뭐 그때 당시에 명분은 또 있었겠죠. 뭐. 네. 그런 예가 또 있었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한 뭐 100년 정도 아마 역사를 아마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에서 이 100년 동안 뭐 있었던 일들은 이제 역사적 사실로 있으나 그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그 사실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를 이제 양극단에서 예, 양쪽에서 어떻게 이제 그렇습니다. 보고 있느냐를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뇌라는 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보적 시각에서 보자면 이 책이 2015년에 그 쓰여졌거든요. 네. 광복 네.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책이 나왔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부터 이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과제는 뭐였느냐?
개화를 하는 거, 세계 조류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국제사회에 들어가는 것. 네. 그리고 그래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독립을 이루는 것, 독립국가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민권을 실현하는 것. 그죠? 우리가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인권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참여할 권리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과제였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과연 우리 민족의 전통이랄까 아니면 서구의 자유평등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으로 소화를 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근대화를 위해서 받아들인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이거죠.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있는데 그 대립 속에서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만들어졌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국시라고 하잖아요. 국시. 네. 대한민국의 국시는 뭐냐? 예전에 86년에 국회의원이 한 명 잡혀 들어가기도 했는데 국시가 반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잡아가고 이랬거든요. 국가보안법으로. 근데 사실 국시라는 건 반공이라고 된 적도 없고요. 그 이제 물론 1961년 5.16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반공을 국시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예전에 김종필 총리가 있을 때 국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자유시장 경제다 이런 정도 대답을 했고, 사실 지금의 우리가 국시라고 하면 평화통일이죠. 평화통일. 평화로운 통일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 국가적인 하나의 어떤 지향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 지금까지 대체로 보면 국가 이념은 반공으로 보통 해석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와 공산주의 대립 속에서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큰 방향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보고, 그래서 결국 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진 20세기에 만들어낸 근대의 성격이 무엇이고, 남북한이 지금 각각 그 뭔가 좀 반쪽짜리 왜곡된 근대를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지금 내부 위기가 무엇이고, 그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서 어떤 성취를 했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요걸 한번 보자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의 세기를 찾다는 10가지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는 식민 통치를 못 막았을까? 이제 일제의 식민 이제 지배를 우리는 왜 막지를 못했나? 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예민한 문제, 이승만 대통령의 단정 수립과 그 선택은 옳았는가? 그리고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의미는 결국 압축 성장을 위해서 독재는 불가피했는가? 아니면 정권 연장용의 명분이었나? 이런 질문. 그리고 한국이 유례없는 어떻든 압축 성장을 했는데 그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나? 결국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1인당 GDP가 6,000달러 할 때 결국 87년 체제라고 하죠. 네. 그래서 결국 직선제를 쟁취하고 결국 나름 본격적인 민주주의를 이제 그 틀을 갖췄는데 그 움직인 원인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반기를 이끌어온 산업화,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민주화 세력의 공과 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이제는 선진국화까지 이뤘다 이거죠. 2021년에 유엔 개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이제 선진국인 비급으로 올렸다는 거죠. 2021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엔 웅크타드라고 나오던데 이 유엔 개발회의에서 그렇게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021년에.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렇게 다 했는데 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없나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인 장관이 말하는 게 결국 출산율이 그 보여준다 이거죠. 출산율, 출생률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건 결국 단순하게 애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뭐 올해는 뭐 더 낮아질 거라고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단순하게 이것을 뭐 애 많이 낳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분배를 고민해야 되는 걸 보여준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그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고, 특히나 또 요즘 뭐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예전에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완전히 쫙 갈라졌는데 왜 이렇게 분열 공화국이 되었나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용성할 것인가 아니면 뭐 계속 침몰할 것인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주 실용적인 질문들인 거죠. 그죠? 아주 실용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식민 통치를 막았나 못 막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태진 그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접근법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여튼 뭐 상당히 근데 흥미로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두 책을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해드릴 네.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2시간 안에 가능하면 네. 여러분이 이 두 책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실 수 있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네, 시작할까요? 먼저 진보 쪽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왜 이제 조선이 망하고 네. 일제 강점기를 맞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왔는지. 그게 사실 역사를 아는 게 결국 지금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니까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하나의 어떤 에폭 메이킹이라고 하죠. 획기, 딱 선을 긋는 그 획기적 사건이 된 게 러일 전쟁으로 보거든요. 러일 전쟁이요? 1905년 러일 전쟁을 계기로 1904년에 일어나서 5년에 끝났습니다만 네. 러일 전쟁을 계기로 결국 일본은 한반도를 다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로부터 다 인정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받게 된 거죠. 뭐 미국하고도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해가지고 야 필리핀 먹어 우리 조선 먹을게 이런 식으로 됐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 이제 조선은 일본 거야라고 이게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대표적으로 두 지식인들이 다른 행보를 보여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안중근과 윤치호예요. 두 명은 다 대단히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명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주 큰 어떤 족적을 남긴 거죠. 당연히 우리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의 역사적 의거를 했던 분이고, 근데 또 윤치호 같은 경우도 친일 아이콘이란 말이죠. 친일 아이콘인데 문제는 애국가의 작사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애국가의 작사자로 네. 알려져.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작사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두 명 다 바로 안중근은 천주교, 윤치호는 개신교. 두 명 다 외국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윤치호는 뭐 일본에 통해 가지고 또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밴드빌트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도 한 사람이에요. 평생 뭐 영어로 일기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낭만 문창극 씨가 뭐 대단히 이 사람 영어 일기 써서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어떻든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32세에 순국을 하게 되었고 윤치호는 해방되고 나서 1945년 말에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러일 전쟁을 놓고 이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처음엔 두 명 다 감격했어요. 황인종의 승리다. 두 명 다 황인종의 승리라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사실 타고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의 뭐 아시아의 등불, 동방의 등불이 있지만 타고르도 이때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소식을 듣고 일본에 찬양하는 시도 바쳤어요. 타고르 상당히 친일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당시에 뭐 어떤 황인종 입장에서는 백인종을 격파했다는데 의의를 많이 뒀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윤치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미국 유학도 다 가봤는데 정말 인종차별 심하더라 이거죠. 진짜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때는. 네. 그 사실 그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 있죠. 이완용도 미국에 외교관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완용도 애초에는 친일파가 아니고 뭐 여러 나라 좋아했습니다만, 근데 미국 가서 여러 가지 그 인종차별 당하고 나서 아예 친일로 돌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백인종 그때 당시로 네. 백인종들이 우리 황인종들을 이렇게 멸시를 하니 네. 차라리 황인종들이 이른바 그러니까 일본으로 대표되는 네. 그 나라가 아시아에서만큼 뭔가 이렇게 맹주 역할을 좀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당시 윤치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집안이 윤치호 집안이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치호 집안에 이제 그 어떻게 되냐 한 오촌 자기 조카뻘이 바로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들이 전부 다 뭐 윤치영 서울시장 다 이제 뭐 자기 뭐 연결되는 거예요. 네네. 학렬이. 그리고 이 사람의 정손녀가 지금 조선일보 방상원 회장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뭐 아주 예전부터 뭐 어마어마한 그 명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쪽 기준으로 명문가죠. 네네네.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 윤치호의 아버지가 무인이자 서자였어요. 한계가 있죠. 조선 같은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과거나 공지 물론 뭐 19세기 말에 어수선했습니다만 그 차별 있고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조선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다 갔다 왔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세상이 바뀌는 게 문명 개화되는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표적으로
그 당시 중인들 있잖아요. 네. 중인 계급들 입장에서는 기회 찬스가 왔단 말이죠. 사회 질서가 아예 무너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일파들 일진회를 만든 송병준도 그 아전이 있죠. 아전, 중인 계급들이죠. 아전의 서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학당 출신입니다만 동학 출신이 이용구 다 일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극빈동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야 이제 한번 내 세상에 온다. 네. 그리고 실제 또 천대받던 사람들이 있죠. 당시 우리 평안도 저쪽 사람들 과거 되게 천대받았잖아요. 조선사에서 그런 사람들이랄까. 또 노비, 서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막 믿었죠. 기독교는 하나님과 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자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한번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거지 세상이. 근데 실제로 1910년에 경술 국지를 당했을 때 그렇게 슬퍼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나오죠. 기득권들이야 당연히 슬프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왜 물론 이제 그건 뭐 반농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네. 나라 그냥 뒤집어지길 혹은 뭐 아유 그냥 이 나라 절단 나기를 네. 바라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사실 뭐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네. 많이 놓여 있는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네. 저 잘 사는 놈들 맨날 저 대를 이어가면서 잘 사는 거 보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다 한번 싹 리셋되면 리셋되는 게 좋겠다. 좋겠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면 그게 그런 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그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역사 수정주의가 횡행하는 데는 대중적인 정서가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래 되잖아요. 그럴 때 일본에서 그때 전쟁론 이런 게 나온 게 아니 지금 사회는 완전히 이제 그 신분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거죠. 그런데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가면 부자들도 같이 잡혀 들어오면 징병되어 오면 같이 앉냐. 동경대 나와도 내 밑에 있으면 내 쫄병을 하면 내 마음대로 부리먹을 수 있다. 오히려 평등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전쟁하자. 이런 식의 그 담론이 횡행한단 말이죠. 네. 전쟁이야말로 군대야말로 가장 평등한 거 아니야? 예전에 일본 그 자기들이 태평양 전쟁 일으켰을 때 동경대를 나온 철학 교수가 우리 팀에 이등병이 돼가지고 근무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들 평생 무지렁이 농부로 살아왔는데 동경대에 나온 철학 교수가 내 밑에서 쫄병을 해갖고 내 때리면 맞고 이렇게 있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심리들이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항상 양극화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때도 그랬어요. 바로 윤치호나 이런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조선 왕조보다는 차라리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도 인문의 복지가 조금이나 나아진다면 그게 뭐가 나쁘냐 재앙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다른 나라에 들어가도 그 영일기에 보면 나타난다거든요. 뭐가 나빠 이런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오히려 보면 일본의 호의적인 이런 레일전 계기로 아 봐라 이제 일본은 확실히 힘이 있다. 일본을 따라가야지 조선이 먹고 살 길 생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굳히게 된 거고 또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야 조선이 구제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믿었고 그 외국인 그 신부를 따라 전도 활동 열심히 다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곧 이제 알아챈 거죠. 그 여러 가지 동양평화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중근 그 안흥칠 자전 이런 거 보면 나옵니다만 일본은 결국 백인의 앞잡이로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거구나. 이게 결국은 우리하고 뭘 잘해주겠어.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윤치호는 조선이 이미 없으니까 일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중근은 아니 어차피 일본도 서양처럼 똑같이 우리 조선을 노예로 부리란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상전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일본이 오히려 이렇게 지금 자꾸 조선을 먹으려 하기 때문에 동양평화가 흔들린다 해서 자기가 그 결론 내려가지고 대한의군 중장 자격으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을 한 거죠. 예, 사살을 한 거죠. 왜냐면 교전 중이다 이거 나는 전쟁 중이니까 사살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살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비밀 협상할 거 아닙니까 이제 경술복지 때 그럴 때 이완용의 비서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그 신소설 최초로 지은 사람 이인직 혈의 누 이런 거 들었잖아요. 네. 그 이인직이 바로 비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란 병합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합치는 것은 그냥 우리 종주국이 지금까지 중국이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뭐 이게 새로운 거냐. 지금까지 청나라 떠받들다가 일본 떠받드는데 뭐가 이게 뭐 나쁘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인직의 혈의 누나 이런 친소설을 보면 그 청일전쟁 배경으로 하는데 상당히 일본을 좋게 그리고 있어요. 상당히 좋게 그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조선 의병들이 이 시대 흐름을 못 읽고 있다. 개화라는. 그래서 저렇게 잘못된 왕에 대한 고종의 그죠 조선 왕족에 대한 맹신과 그리고 잘못된 애국심으로 헛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만국을 둘러싸고 이제 좀 분화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체성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이제 만주로 망명을 하기도 하는 거죠. 만주로 망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 못 받아들여. 우리가 독립을 뭐 투쟁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왕도 좋아하고 뭐 완전 예전에 그대로 그 위정책 사상 잡힌 사람들은 뭐 이런 거죠. 그냥 은둔해 버린다든지 자결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결국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외세도 싫고 왕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외세도 싫고 왕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화를 해야 되고 친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개화를 해야 되지만 친일은 안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개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외세 반왕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뭐 망명을 해서 투쟁을 하기도 하고 반외세 친왕권 하는 사람들은 은둔한다든지 자기를 한다든지 하고 개화친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친일에 출세를 하는 것이고 이제 개화하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 중에서 좀 급진파는 저항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온건파는 또 다시 망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어쨌든 네 개로 나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람들이 망했는데 별로 슬퍼하지 않는 거죠. 뭐 더 이상 오히려 망국의 슬픔보다는 아우 이제 그 지긋지긋한 학정과 차별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기대가 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그 성균관대를 만든 심상 김창수 선생 유학자죠. 이분이 그런 말을 했죠. 나라가 먼저 망해서 망하고 나서 유학이 망한 게 아니라 유학이 먼저 망하니까 나라가 망한 거다 이거죠. 우리 정신적 가치가 먼저 무너지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선을 지탱해 왔던 그 유교 이데올로기,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망하니까 뭐 나라가 막 자연스럽게 망가진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럼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 반드시 이제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성리학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근데 공백이 생겼잖아요. 근데 자연은 진공을 안 좋아하거든요. 반드시 자연도 뭔가 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어온 게 바로 손님으로 표현하죠. 두 명의 손님이 온 거죠.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 황석영 소설가가 그 손님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바로 기독교와 공산주의 대결을 손님으로 비유한 겁니다. 결국 우리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919년에. 네.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식민지가 된 지 10년 만에 이렇게 전 민족적인 거의 200만 이상이 참여한 이런 대규모 운동이 일어난 거는 사실 전 세계 식민지 역사에 없거든요. 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데모해갖고 윤초는 그렇게 말해요. 데모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을 이뤄내냐 비웃는단 말이죠.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해가 독립을 이뤄낸 역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다 그런 게 쌓였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이랄까 얄타 회담에서 적어도 한민족의 어느 정도 그 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이 누가 주겠습니까? 뭐라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3.1 운동 할 때도 지도자 보면 대부분 다 그 우리 그 손병희, 동학, 천도교하고 대부분 다 기독교거든요. 뭐 불교도 몇 분 안 계시고 뭐 유교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나오기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흐름들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제 같은 경우가 종교의 자유는 좀 허용해 준단 말이죠. 종교의 자유는. 정치하고 종교는 조선과 달리. 네. 그러니까 좀 기독교 같은 경우가 뭐라고 할까 이런 좀
기독교나 천주교가 선교하는 데는 뭐 나름 조건이 좋아졌어요. 상당히 많이 이제 허용을 해주니까. 네. 그리고 좀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또 내가 출세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길이 열렸단 말이죠. 일제가 나름 이제 3.1 운동 이후로 문화 통치로 방향을 돌리면서 네. 이제 경성 제국대학도 만들고 또 아주 완전히 학업 관리 아주 반학기만큼 자리를 줬다지만 어떻든 그래도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공무원 교사 공무원 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좀 고등문관 요즘 지금 사법고시 행정고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아주 뭐 바늘기처럼 적은 티오지만 그래도 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기회가 열리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 저항의 열기를 조금 그 김을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하여튼 두드러지는 변화가 바로 뭐 이런 기독교가 하여튼 교세가 확 늘어나요. 1900년에는 기독교 신자가 한 1만 명 정도였는데 네. 1940년간 한 35만 명 정도가 되죠. 그 대부분 이제 평안도와 항해도예요. 네. 전체 한 60%가 가장 차별받는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도 개신교의 그 주류가 평양 쪽에서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 우리 한경직 목사 나오는데 이쪽이 쫙 주류예요. 그 약간 이제 진보적인 쪽은 한경도 쪽으로 쫙 온단 말이죠. 강원영 목사하고 그러니까 평안도 쪽은 네. 좀 더 보수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함경도 한국 쪽으로 이렇게 서울 내려온 거는 이렇게 좀 진보죠. 어, 그러니까 평안도, 서울, 경부 라인을 따라와요. 이 보수 쪽이 많고요. 함경도, 서울, 호남 라인, 진보 쪽이 좀 많고 그런 얘기를 하죠. X자로 이렇게 네네. 좀 X자 축입니다. 그래요. 네. 성교의 X자 축입니다. 종교도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미국에서 조금 더 좀 진보적인 교파가 선교 사업을 할 때 한경도 쪽으로 간 쪽이 좀 더 진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공산주의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1900년대 초반에 예,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그걸 보고 나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소련에서는 민족을 존중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고 피압방 민족을 돕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대할 데가 여기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율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패전국의 식민지에 해당되는 것밖에 안 됐던 거죠. 성전국의 식민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여러 가지 미국에 갔던 김구하고 처음에 뜻을 같이 했던 김규식 같은 경우도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미국은 식민지 독립에 무관심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을 했다는 거죠. 미국 이중성에. 그래서 오히려 소련의 기대를 거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당시에 지식 청년들이 결국 공산주의 사상에 적극적이었어요. 20년대, 30년대. 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 공부를 많이 하러 갔는데 일본이 뭐 다이쇼 민주주의 해가지고 대정 일본의 메이지의 아들 그 다이쇼 그 전황 시절에 그 나름 좀 자유적인 좀 분위기를 열어줬거든요.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붐이 불어가지고 당시 또 유학을 했던 한국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많이 공부를 했죠. 우리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 관부연락선 보면 그게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소련을 조선 독립의 가장 든든한 원조자로 인식하니까 이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아주 큰 이제 든든한 보루가 되는 거죠. 사상적으로. 기독교는 어떻든 미국이라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기독교 열심히 믿고 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선교사들에게 그거 하면 미국 유학의 길도 아주 적지만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길이 되고 또 공산주의도 이제 소련이라는 든든한 원조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와 국경선을 다 있다 없다가 아주 크거든요. 그 침략 느낌이. 우리와 국경선을 다 있는 나라가 우리의 우호적이다 생각하면 되게 이게 과감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가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국경선을 다 한 나라가 우리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 섬에 고립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을 보면 북한은 우호적인 나라들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바로 소련, 중국이 바로 같이 지축이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주체를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체적이고 우리가 더 자주적이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호적인 나라들이 네. 바로 뒤에 있으니까. 어떡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미국이 쳐들어온다. 너희들 어떡할래? 우리 안 도와줄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배짱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주체성이 약하지 않냐는데 우리는 섬이 돼버렸잖아요. 38선으로. 네. 섬이 된 나라에서 미국이 바다 건너 만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심리적인 그게 있죠. 좀 더 의존적이 되는 거죠. 의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너무 정치적 성격을 뭐 여기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거든요. 유럽에서 왜 그 유럽에서는 그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사회주의 운동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오래 명맥을 이어오고 그것이 힘을 발휘했냐면 그 정말 그 예전에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가 썼던 에세이를 보면 유럽을 가면 자기가 반핵 운동하러 그때 60년에 갔는데 진짜 이게 어디에 가면 누가 나타나갖고 접선해가지고 사람들 딱 픽을 해가 어딜 데리고 가고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나라 밖과 밖 사이에도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넘어서는 연대가 돼 있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거의 다 국경이 하나잖아요. 거기는 사실상. 당연히 이어져 있죠 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과격해도 도망치면 되니까. 근데 도망칠 데가 없는 나라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과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데 뭐 안에서 섬에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무 뭐 민족성이 어떻다 말하는 거는 그건 조금 위험하지 않냐. 예. 그래서 북한의 그 주체성을 동경했던 네.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거겠군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니 결국 1925년 4월 17일 날 조선공산당이 결성되는 거죠. 청년들과 네. 여러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우리가 당을 만들자. 참 일찍 만들어요. 1925년이면 뭐 중국 이래 일본 이래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가 빨리 거의 같은 시기에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예. 네. 그만큼 흡수력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네. 그 당시 박헌영, 김단야, 조봉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그 을지로 아소원이라는 음식점에서 결성이 됐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탄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중적 영향력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실 그 조선공산당 사람들이 이제 징역 받은 거를 다 합치면 수천 년, 수만 년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제일 많이 탄압받았어요, 사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든 뭐 이런 공산당도 형성되고 기독교 이런 힘들이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자리 잡은 거죠. 둘 다 해방이에요. 기독교는 이제 인간 해방을 하는 거죠. 전 근대 신분 질서를 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뭐냐? 바로 당신들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 무상계급의 그 경제적인 그 곤경을 넘어서는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 해방을 우리 하자. 이렇게 되니까 둘 다가 다 해방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방이 다가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보면 기독교 관련해 가지고 신사참배를 이게 좀 오점을 남기는 거죠. 기독교 천주교가 신사참배 해방이 다가오는데 네.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를 시키잖아요. 이 신사 네. 일본의 신도. 네.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신사참배도 좋다라는 훈련까지 내려요. 조선의 가톨릭 신자들은 신사참배도 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 이런 식으로. 왜? 일본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특히 히틀러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교황청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전대미문의 유대인 학살이 벌어지는데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기서도 보고 있으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침략국들, 제국주의 세력들한테 이런 견제나 비판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야방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자신들의 보존이 더 우선이었겠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그 무솔리니가 집권할 때 그 로마 교황청의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게 뭐 바티칸 시티라는 데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되게 넓었거든요. 그 주변 일대 거의 이탈리아 중부를 거의 다 장악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근데 무솔리니 때 그게 해결돼요. 이 영역 흔히 말하는 경계를 정하고 권리는 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몇백 년간 해결 안 된 문제를 무솔리니 때 해결하고 뭐 이러면서 뭐 상당히 오적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소극적이었다라는 비판은 자유로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네. 학교에서는 우리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잘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저 그렇죠. 되게 낯설게 듣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지혜학교라고 네. 광주광역시에 있는 대안학교에서는 이런 역사들 혹은 뭐 인문학 관련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 혹은 뭐 여러 시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굉장히 아마 흥미롭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자제분들이 뭐 이런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혹은 뭐 인문학에 대해서도 철학에 대해서도 네. 좀 더 밝은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혜학교 네. 여기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혜학교 좋은 대안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발을 2발, 3발 들어놓고 보면 나 꽤 잘하는구나. 좀 멋진데? 자, 그렇게 이제 해방이 다가오는데 이제 기독교 쪽에서 신사참배, 물론 뭐 신사참배에 반대를 해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좀 오점을 남기게 되고요. 이 일 둘러싸고 이제 또 이제 여러 스펙트럼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윤추호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해요. 일본이 만주 침략하고 중일 전쟁하는 거는 비판하면서도 힘이 곧 정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선이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20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친일 활동에 나서게 되고요. 당시 이제 우리가 아시는 김구의 임시정부는 충칭으로 옮겨가지고 광복군을 국내에 진공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었고, 또 그 광복군에 본래 이제 들어갔던 조선 의용대에서 이제 분파가 돼가지고 그 중국 태행산에서 일본군과 전투 행위를 하고 있었던 조선 의용군이 있었거든요. 직접 일본군과 전투를 하고 있어요. 본래는 이제 조선 의용대로 광복군에 편입되었다가 김원봉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조선 의용군은 아예 이제 일본하고 직접 전투를 하는 걸로 분화가 됐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에 가가지고 연안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숙청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처음에 전투행위 하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이 사람들 전투행위에서 빼준 거예요. 왜요? 전투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북한 그러니까 한반도에 보내갖고 우리 중국에 나름 친중파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투행위에 했다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전투는 하되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여기 유명한 무정,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조선 의용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참 나중에 한번 우리 그 예전에 김일성 그 다룬 책에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북한 현대사를 한번 쫙 우리가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런 상황이었고 국내에서는 여운영 선생이 비밀리에 이제 건국동맹을 조직하고 있었죠. 자, 근데 결국 뭐 이승만은 계속 미국에서 이제 임시정부의 독립성을 요구해 달라고 했지만 잘 안 됐고, 또 김일성은 소련군에 편입되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제가 너무 가혹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조선 내부에서 계속 지속적인 독립운동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 공산당을 했던 박헌영 같은 경우는 투옥돼 있다가 이제 일종의 정신분열증 이제 행세를 한 거예요. 일부러. 예, 그래서 막 그 변을 먹고 똥을 먹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 풀려 나가지고 그 당시 해방군 맞았을 때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죠. 신분을 숨기고.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독립운동 세력도 대중들하고 결합되어가지고 대중들에게 명망과 그리고 정말 이 지도자가 우리의 앞으로의 지도자다 이런 것들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는. 자, 그 와중에 이제 결국 해방이 되었는데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친일파들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다 해외에서 이제 주로 했으니까 해외파와 손을 잡으려고 완전히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특히 임정 쪽하고 손을 잡으려고 처음에는. 친일파들이? 네. 임시정부 쪽 사람들하고 손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하고 네, 네. 왜요? 그래 자기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뭐 그 잘 나갔던 그 부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도 김구 선생이 오니까 지금 저 서대문 저쪽이죠. 저쪽 경교장 그 지금 병원 삼성 그 병원 있는 쪽에
경교장이라는 네네네. 그 집도 부자들이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이승만한테도 해화동에 집을 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차기 권력에 네. 참 사람들 빠르다. 다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지. 정보에 그 부자들이 제일 좋은 건 정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선을 필사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 과거를 좀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8.15라는 게 결국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딱 모든 힘을 가지고 딱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됐습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외세의 도움이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어쨌든 들어왔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잖아요. 일제를 패배시켜가지고. 그러니 기본적으로 태생적인 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태생적인 한계. 그러니까 우리 지위가 아주 애매해요. 그러니까 딱 2차 세계대전 끝나면 이제 지위가 이제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이제 지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나 어떻게 정하냐? 연합국이다. 우리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열심히 싸웠다. 베트남 이런 애들, 필리핀 이쪽 싸웠어. 그러면 너희들은 연합국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국은 어떻게 한다? 즉시 해방인 거예요. 즉시 이제 독립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다음에 적성국 우리하고 적대했던 독일, 일본 이런 애들은 바로 점령이에요. 이제 점령을 한다. 그다음 중립국이니까 났는데 이 세범주에 안 들어가는 특수지위 국가라는 게 있거든요. 특수지위 국가. 적성국 또 아니고 연합국도 아니고 중립국도 아닌. 어느 나라잖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태국.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막판에 바꿨죠. 무솔리니를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무솔리니가 그 이탈리아 북부의 솔로 공화국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머리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의 생존에 가장 감각이 좋아요, 그죠? 딱 그러니까 역시 로마 제국을 건설한 후에는 다른 거죠. 탁 해도 나를 지키잖아요. 일본이나 독일은 좀 역시 역사의 감각에 무디고, 그죠? 그러니까 박살이 나고 끝까지 가고 여기는 탁 중간에 말 갈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하면 탁 갈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 이 특수지국가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특수지국가인데 특별한 보호와 감독, 신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탁 통치를. 그래서 미국이 왜 이제 신탁 통치를 미국이 제안했어요, 제일 먼저. 왜냐하면 똑같은 겁니다. 소련이 들어오면 이게 다 들어와 버리거든요.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니까 383 안 꺼버리면 이 소련이 바로 뭐 한 달 안에 그냥 부산까지 다 내려온다 이거죠. 그럼 이걸 뺏겨버리면 이게 나중에 교두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 본스티라하고 러스크가 둘이 그 지도 보고 대충 꺼버린 거예요. 여기에 딱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끈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마라. 자, 그렇게 한 게 이유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조선에서 이제 좌파가 주도권을 갖는 걸 막아야 된다. 이게 다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독립을 시켜야 되니까 신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친미파들이랄까 미국의 유리한 제도와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그 세계 체제 속에서 질서를 고민해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뭐 미국 소련을 탓할 건 없는 게 어쩔 수 없죠. 폴란드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참 비슷하잖아요. 근데 폴란드 망명정부가 있었거든요. 망명정부가 있어갖고 우리도 뭐 망명정부 있었습니다만 진짜 폴란드는 나중에 봉기도 하고 이래요. 바르샤바에서 봉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독일군 물러날 것 같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봉기를 했단 말이죠. 소련군 얼마 가까이 있으니까 봉기를 해서 그러면 안팎에서 독일군을 다 완전히 박살내자 했는데 소련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참,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왜냐? 다 자기들 나중에 위협되는 애들 봉기시켜 다 죽어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싹 들어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르샤바 봉기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흘렀습니까? 독일 애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부. 폴란드 사람들을 봉기한. 자,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망명정부가 그럼 당연히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했으니까 망명정부 인정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연합국으로 개인 자격으로 다 귀국시킨 거예요. 우리 임시정부만 개인 자격 온 게 아니라 폴란드 망명정부 다 개인 자격으로. 왜냐하면 둘 다 소련도 여기가 망명정부가 들어와서 주거 독립해버리면 우리 영향력 발휘할 수 없고 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다 미국 소련 둘 다 딱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뭐 망명정부 애들이 딱 정권 잡아버리면 우리가 영향력 발휘가 힘드니까 얘들 별로 인정 안 해주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 주석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큰일 났다 이거죠. 아, 우리가 뭔가 역할을 네. 해야 되는데 그냥 돼버렸으니. 네. 지금 요 말씀 주신 거는 네. 대한민국은 뒤에서 나온 왜 이야기입니다. 시각으로 예, 시각입니다. 보는 네, 네, 거죠? 네. 야, 큰일 났네요. 지금 왜요?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지금 이제 겨우 아직 독립 이 타이밍인데 네. 또 저 보수의 시각으로 본 책도 소개를 해주셔야 되고 아니, 뭐, 네. 시간은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으나 그래도 네. 소선당 한우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네, 되겠죠? 꼭 해야 되죠. 2 플러스 맛있는 소고기를 품질 좋은 소고기 우리 한우를 네. 드실 수 있는 소선당 한우 네. 지금도 이 한반도 어디선가에서 소선당 한우가 맛있게 구워지고 있겠죠? 구워지고 있죠. 네. 네. 여기에는 색깔 없습니다. 네, 소선당 한우에는 네. 색깔이 없습니다. 네. 오로지 맛만 있습니다. 맛만 있죠. 네, 자 소선당 한우 소금 한번 푹 찍어서 네. 요즘 또 와사비랑 이렇게 드시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소선당 한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양한 또 제품들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소선당 꼭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본이 서서히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그 네. 시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친일파들은 어떤 해외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네.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 뭐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 박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뭐 자기가 살던 저택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했죠. 자, 그 와중에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게 반일과 친일이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이 됐는데 다시 또 프랑스가 들어온단 말이죠. 자기들 다 옛날 식민지 다스리겠다고. 그러니까 또 베트남 사람들은 또 프랑스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또 네덜란드 애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싸움을 해야 돼요. 바로 전쟁하면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근데 우리는 딱 들어가니까 위에는 소련군, 밑에는 미군이잖아요. 네. 그 싸움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해방군이니까 나름. 점령군이라는 말도 있고 뭐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든 일제를 패배시켜서 사람 군대니까. 네. 여기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친일 청산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내부에 그 친일했던 애들을 청산하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문제는 1945년 12월 그 말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모스크바에서 이제 미국, 소련, 영국 외무상들이 모여가지고 자 앞으로 한국 어떻게 할까 이제 의문론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신탁 통치를 하고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하자. 자 그런데 동아일보가 역사적인 가짜 뉴스를 신문에 싣는 거죠. 45년 12월 27일. 네. 소련은 신탁을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라는 제목 미다시를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문명 교한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독립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일제 35년 이 식민 지배 받은 것도 지긋지긋한데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 이 동아일보 보도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반일 친일에 신경을 썼잖아요. 네. 이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반탁이냐 친탁이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중의 정서가. 지금까지는 반일, 친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금 너 친탁이야 반탁이야 바뀌는 거예요. 이 완전히 어젠다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친일파들이 확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적인 성부처다라고 판단한 거죠. 찬스가 왔다고 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한민당, 한국 그 지주 중심으로 김성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만 그 한민당이 부유청하고 이제 나름 이런 사람들의 결집체였거든요. 친일 세력들의. 이 사람들하고 이승만하고 딱 해가지고 반탁 무조건 우리가 살 길은 반탁 해가지고 선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반소 감정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소련 로스케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려고 한다. 사실 제안한 건 미국인데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제 부역 세력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 제기를 할 수 있는 찬스를 포착했고 이 참 정치적인 생존 감각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졸지 하루아침에 민족의 적에서 이제 방공투사로 딱 세탁을 하고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반공을 하면 반소를 하면 이제 무조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제의
친일보다 지금 반소 반공을 하는 게 더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또 문제는 이 좌익 진영이 처음에는 반탁을 지지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반탁을 지지했단 네. 말이에요. 민족의 그 감정인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뭐 여러 가지 공산당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학습을 하고 지령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대중적 선동에 먹혀 들어가는 거죠. 저 봐라, 저 공산당은 한마디로 소련의 꼭두각시다라는 이제 이 우익 진영의 선전선동에 먹혀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반탁에 같이 우리 민족적으로 반탁하자 했다가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또 바꿔버리네. 찬탁만이 살 길이다. 저놈들은 소련의 자기 조국이 전 소련이다. 붉은 조국이 조국이다. 라는 식의 이제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완전히 모든 걸 다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이게 친이고 불이고 중요한 게 찬탁이냐 반탁이냐, 친공이냐 반공이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도가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정치에서. 이게 그래서 당시 조선에 세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크게 이승만 그룹, 이승만 우익 그룹이 있고 북쪽에 김일성 뭐 좌파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협상파란 말이죠. 중도 그룹 김구, 김규식 선생. 그 나름 김규식 선생들 어떻게든 간에 이게 우리가 갈라지면 무조건 전쟁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같이 하나가 되자. 미국 소련 양쪽 군대 철수하고 나서 우리가 독립하자. 같이 어떻게든 같이 나라를 만들자 이랬는데 신탁 반탁이 딱 되면서 결국 선택해라 된 거예요. 양자택일 해라. 중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냉혹한 어떤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중도파 쓸 자리가 없거든요. 힘이 많이 좀 빠지겠네. 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근데 결국 이제 이 중도파들이 1950년 그 5월달 총선에는 다시 체제로 들어와요. 처음에 48년 총선에 많이 불참했다가 나름 이제 중도파가 그러면 남한 쪽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중도파 김규일 선생 이런 사람들 다 납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납북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또 다 뭐 가다가 뭐 폭격을 맞아 죽기도 하고 북한에서 병으로 죽기도 하고 뭐 또 숙청되기도 하고 다 사라졌죠. 남한에서는 또 중도파 그나마 김구 쪽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김규식이나 이런 사람들 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양극단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1950년 이후로 그 중도 세력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남북한 양쪽에서.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 그 20세기 한국 현대사를 연구한 외국학자는 양극화된 그룹들 한마디로 말해서 남한은 그 이후로 이제 이승만 그룹이 계속 지배를 해왔고 북한은 이제 김일성 그룹이 지배를 해왔다. 그럼 사라진 그 중도 그룹이 언제 나타났냐 이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이 20세기 한반도 역사에서. 네. 그 21세기에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21세기. 2000년 이후로. 네네. 어디가 중도 그룹으로 볼 것 같습니까? 중도 그룹이 어디냐? 네. 2000년 이후로면 문국현인가요? 안철수인가요? 잘 근데 이제 모르겠네요. 그 어떤 학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보기에는 대화 협상으로 어떻든 간에 남북한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진지하게 보는 그룹은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나타났다고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볼 수 있다고 푸는 그룹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김구, 김규식을 잇는 그룹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자장은 이승만 그룹 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요? 김대중 대통령. 아니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 그룹의 성격. 그러니까 이승만 그룹에 뭐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자면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까지가 한 시대에 어찌 보면 이제 한 세트의 네. 마무리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분들은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뭐 그건 뭐 있겠네. 학자의 근데 학문의 이제 자유니까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진보에서 쓴 책이라서 네. 이 분류하는 것 자체도 되게 진보적이다. 아 그래요? 네.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들으면서. 진보적인 분류다. 네. 근데 결국 우리가 좌우합작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뭐 이 책의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외의 견해인데 네. 그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비교를 하는데 오스트리아는 어떻든 좌우합작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신탁 통치를 받고 55년에 완전 독립을 해요. 네. 분단이 안 됐단 말이죠. 사실 오스트리아도 머리가 좋은
나라잖아요. 네. 사실 독일에 같이 들어가서 다 분단돼야 되는데 같은 히틀러를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하긴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통일을 했단 말이죠. 여기는 다 잘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결국 뭐냐면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 좌파 우파가 대승적으로 딱 꿰뚫어 본 거죠. 만약 우리가 근데 여기서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는 결국 이게 분단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적으로 뜻을 모으자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거 참 아쉬운 지점이라고들 많이들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네. 1940년대 말, 뭐 50년대 네. 뭐쯤. 자,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을 저희가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아직 좀 초반 네, 요만큼. 소개에 못 미쳤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2부에서는 네. 그 한국의 세기를 찾다. 이게 뭐 바로 이제 진보에서 바라봤던 대한민국의 성립의 어떤 시작. 전사를 봤다면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또 대한민국 이렇게 보면 또 뭐 균형을 맞춰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네. 역사를 뭐, 알려주신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역사적 팩트보다는 이제 네, 시각을 해석이죠. 좀 많이 네. 예, 네네.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하여튼 이 두꺼운 책 한국의 네. 네, 한국의 세기를 새 찾다. 길을 찾다. 네. 네. 요 책 그리고 대한민국 뇌 요 양 두 책을 네. 나란히 놓을 수 있는 독서대가 있을까요? 아 대한민국의 유일한 독서대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리드모아 네. 독서대가 든든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서 새들은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바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아유 못 달리죠. 예, 균형을 맞추면서 오늘도 저희 일당백은 네. 꿋꿋하게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드모아 독서대로 여러분 독서의 균형도 맞추시고요. 네. 건강과 집중력을 함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 시작을 어떻게 보는가 네. 좌우의 시각을 한번 균형 있게 네. 살펴보는 시각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보수의 시각으로 본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시작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